과거로부터 누적된 숙제 그리고 미래로부터 오는 도전 이것을 얼마나 잘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나라가 앞으로 더 밝은 미래를 갖다가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은 그 고연령층을 위한 해피실버 정책을 갖다 말씀드린 바가 있고, 두 번째는 지구의 민주화라고 하는 주제를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세 번째 주제입니다. 대전환 세 번째 주제로서 결국 생명 건강에 관한 문제입니다. 건강과 생명에 관한 문제는 지난 몇십 년하고는 아주 다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우리가 지금 남겨진 자료를 보면 왕비들이 한 51살, 평균 51살이었고 또 궁녀들이 한 54, 5살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일반인들의 평균 수명은 35세였다고 합니다. 대개는 이제 전염병 때문에 일찍 어린 나이에 이제 많이 죽었죠. 유아 생존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전체를 합하면 평균 수명이 굉장히 낮았던 겁니다. 정부 수립 직후에는 약 45살에서 50살 정도였죠. 지금은 83세 정도라고 합니다. 최빈 사망연도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어떤 해에 태어난 사람들이 몇 살에 가장 많이 이 세상하고 하직하냐 하는 얘기죠. 요새 문상을 가면 아이고 다 호상이네요 이러잖아요. 되게 80대 후반, 90대 초반에 돌아가시니까 호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3이지만 실제로는 벌써 이미 최빈 사망연도는 88세가 된 겁니다. 아마 20년 전만 해도 100세 시대, 100세 인간 수명 100세 도전 이런 세미나가 열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10년 전에는 인간 수명 120 이런 주제의 토론회가 열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포스트 휴먼 이런 주제로 토론회가 열리고 있죠. 포스트 휴먼 이게 무슨 뜻이죠? 사람의 장기가 다 대체될 수 있다는 거죠. 동물의 장기 혹은 기계에 의해서 대체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장기가 어느 정도 바뀌면 그 사람을 갖다가 인간이 아닌 다른 포스트 휴먼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피부도 다시 이식을 했어요. 영원히 젊은 피부를 만약 갖고 있다고 한다면 눈도 이식을 하고 코, 그 다음에 각종 장기를 갖다가 이식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인간일까요? 인간이 아닐까요? 또 앞으로 어떤 시점에 가서는 뇌의 문제도 극복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10년 전, 15년 전에는 뇌를 읽는 거 있지 않습니까? 뇌를 리딩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뇌를 읽는 기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뇌를 갖다가 그 사람의 생각을 갖다가 카피. 또 어떤 생각을 가르는 영어 사전, 전 세계 언어를 갖다가 내가 다 터득하고 싶다. 통역 없이 가서 말을 하고 싶다 했을 때 전 세계 어학 사전을 갖다가 다 내 머리에 플랜팅을 갖다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혹은 또 해킹도 될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생각까지 도전을 갖다 이제 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삶의 뇌가 건강성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알츠하이머 같은 거 제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일정한 시간이 되면 내 뇌에 있는 기억을 저장했다가 다시 리부팅하고 이렇게 되면 아주 오래 사는 인간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영원히 사는 인간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못하고 보통 100세, 120세 수명을 다하고 죽음을 맞는 인간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각종 공상과학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뭐 이 얘기를 길게 하고자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의료에 있어서는 건강이라고 하는 거, 생애 곡선을 갖다가 어떻게 수직화할 것인가, 그래서 삶의 질, 만족도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또 그럴 경우 사회적으로 드는 비용을 그만큼 줄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이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런 등등의 문제를 포함해서 보면 그 사회 구성원의 건강, 생명,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한 6년 전, 7년 전에 우리나라도 모든 사람의 유전자를 갖다가 우리가 지도를 갖다가 만들어주자. 태어나면은 주민등록번호만 발급해 줄 것이 아니라
나의 건강 내비게이션, 즉 유전자 지도를 발급해 주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무슨 소린가 했었는데 그 무렵에 영국에서는 희귀병 환자 10,000명과 그 가족들의 유전자 지도를 갖다가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핀란드에서는 노키아가 사라진 그곳에 핀젠이라고 해서 핀란드 지놈, 그러니까 전체 인구 500만 명 중에 10%에 해당되는 50만 명의 지놈을 갖다가 모집을 해서 수집을 해서 그걸 갖고 바이오 테크놀로지 스타트업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그 인간 유전자 지도를 갖다가 개인들한테 발급해주고 또 확보해주고 이렇게 되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요. 사람들이 병원을 다니면서 어렸을 때부터 각종 또 식생활 습관이랄지 운동이랄지 이런 것들이 다 수집이 되어 나가는 어느 시점에 되면은 사람들의 병이 질병의 원인, 처방이 개별화된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면 고혈압 약, 또 당뇨병 약 이런 것들을 각 개인에 맞춰서 만든 약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가 판단할 때 FDA에서 승인된 것 중에 이게 잘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갖고 처방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런 유전자 지도가 많이 확보되고 그다음에 이것이 병력하고 결합되면 앞으로 이른바 이제 미래의 의학이라고 하는 4P 의학이 가능해진 겁니다. 개별화, 예방화, 참여화 이런 의학들이 이제 발전하게 되면 신약이 가령 저 같은 이제 민병두 고혈압에 맞는 신약 이런 식으로 많은 것들이 이제 신약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건강권, 헌법에도 보장된 이 건강권이 더 튼튼하게 보장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암에 걸려서 여전히 이제 고통을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암과 관련해서 또 각종 이제 불치병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낭비합니다. 우선 진단을 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또 나한테는 어떤 항암제가 맞는가 이런 것을 갖다 판단하는데도 굉장히 시간을 많이 소요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갖다 난민이라고 합니다. 암 난민. 근데 이 난민의 시간을 갖다 줄여주면 그만큼 그 사람이 병으로부터 완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4P 의학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런 장수명 시대로 넘어가면서는 바이오 헬스 산업 이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 다른 어떤 나라보다 초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렇고 또 한편에서 미래에 가장 보편적으로 인류가 기본적으로 소구하고 있는 산업 분야가 바이오 헬스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빌 게이츠가 내 손 안에 PC라는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은 그게 무슨 얘기인가 했었죠. 그렇지만 이제 스마트폰을 보고서는 내 손 안에 PC가 다 실제로 생활로 다가왔다는 것을 다 이제 사람들이 체득을 하고 있죠. 특히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디지털, 모바일, 스마트폰 네이티브라고 할 수 있죠. 스마트폰이 나온 다음에 세계 산업 지형이 다 바뀌었잖아요. 미국의 뭐 팡이니 뭐 이런 것들이 다 네트워크 산업 아닙니까? 세계 10대 기업 중에 삼성전자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이런 그 스마트폰과 관련된 네트워크 산업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세상을 갖다 급변하게 한 것인지 갖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내 손 안에 내 손 안에 은행은 뭐 지금 이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뱅크는 사라지고 뱅킹만 남는다 하는 얘기를 할 때 그게 또 무슨 얘기인가 했을 텐데 지금 10대, 20대는 내 생애 첫 번째 통장을 은행 점포 가서 개설하지는 않습니다. 다 그 모바일 뱅킹을 통해서 인터넷 은행을 통해서 개설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로 은행의 어떤 그 본질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손 안의 병원.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병원이 사라지진 않겠죠. 병원은 오프라인에서 분명히 존재하고 병원이 최초이자 최종적인 역할을 갖다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일상적인 나의 어떤 건강 관리, 질병 관리 이런 것을 스마트폰으로 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게 이제 마이 헬스웨이입니다. 우리나라가 12월 달부터 이제 개통을 하게 되어 있죠. 지난 20년간의
병원 처방 기록, 진단 기록, 건강 검진 기록, 유전자 기록을 내가 내 핸드폰에 모아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병원이나 혹은 헬스케어 회사한테 전달을 하고 내 건강에 관해서 케어하는 서비스를 갖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가면 이제 라이프 로그 정보가 결합이 되겠습니다. 라이프 로그 이것은 내 생활의 이제 자국이죠. 가령 제가 하루에 어떻게 운동을 했다, 어떤 식생활 습관을 갖고 있다, 어떤 전자적인 행동을 한다. 가령 뭐 스마트폰을 놓고도 어떤 앱을 사용한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놓고 어떤 앱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게임을 갖다가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아이가 진단이 되고 이럴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다 이제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스캔할 수 있는 웨어러블 기기가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디지털 안경, 디지털 칫솔, 그다음에 우리 디지털 링, 또 이제 스마트워치, 이제 혁대, 뭐 신발, 뭐 또 디지털 토일렛,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앞으로 일상화되게 되면 매트 또 안마의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모든 나의 어떤 신체 정보를 갖다가 매일같이 24시간을 갖다 읽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내 스마트폰에 모아놓고 이것을 다시 건강관리 서비스 회사에 넘긴다고 한다면 일상적인 관리가 많이 될 겁니다. 지금 현재의 보험은 위험을 인수하는 거예요. 암에 걸렸다? 그러면 거기에 상응해서 얼마를 주는 것이죠. 위험을 갖다가 인수하는 건데 지금 이런 시대가 되면 위험을 관리하는 것, 라이프 케어, 정말 라이프 케어하는 회사가 되는 것이죠. 어떤 건강 관리를 갖다가 정말 서비스하는 회사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보험하고도 연결되고 또 병원하고 연결되고 아마 이런 세상에 큰 변화가 도래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그 변화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작년부터 코젠, 그러니까 한국형 유전자 수집에 나섰습니다. 우리가 외국의 유전자 정보를 갖다 아무리 많이 갖고 있다고 해도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질병의 원인과 지도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모집에 나섰는데 불치병이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50만 명의 불치병 환자의 유전자. 그리고 이런 경우는 되게 이제 가족력이기 때문에 이제 그 가족들의 50만 명 데이터를 갖다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랑 다른 게 여러분들이 건강검진을 하러 가면 유전자 지도, 유전자 정보를 갖다가 이제 우리 체크리스트에 넣겠습니까? 하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럼 돈이 좀 더 들어갑니다. 저도 작년에 처음 해봤는데 그전에는 종합검진을 하러 가면 피를 주사기로 한 번만 뽑았거든요. 근데 유전자 지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5개를 더 뽑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제일 걱정했던 거 이제 우리 집안에 부계 쪽 유전자라고 할 수 있는 뭐 뇌졸중이랄지 뭐 심근경색이랄지 이런 거는 굉장히 확률이 적게 나왔어요. 그 다행이구나 생각했죠. 당뇨 쪽도 적게 나왔어요. 근데 모계 쪽 유전자인데. 그런데 전혀 뜻밖의 파킨슨병의 유전자에 파킨슨병 걸릴 가능성이 1.0 이상으로 나왔더라고요. 이건 또 뭐지? 근데 어쨌든 파킨슨병은 뭐 국민 1000명 중에 1명한테 올 수 있다고 하는데 이제 근육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하면서 다시 저는 이제 근육 운동을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국민 여러분께는 지금 이제 코젠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바이오 헬스 산업에 국가가 전념하고 투자해야 하는 이유를 갖다 한번 또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